백서 영화는 대부분 국뽕 영화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느낌이요. 남한산성 근데 전쟁이 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 영화에서. 그렇죠. 지금 어떤 면이 좀 전 영화를 전혀 못 봐서. 근데 좀 새로운 측면의 국뽕을 제시하지 않나요? 어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건 다 저런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빛나는 인간들이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국뽕을 주지 민초들의 않나요? 힘, 네, 민초들의 맞아요. 힘 이런.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아까 국뽕을 말씀하셨던 주잖아요. 민주주의, 그런 거 하잖아요. 민주주의 뽕이네요. 그 국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나라를 먹여 살린 건 다 민초다. 이런 민중사관적인.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본 것보다는 그게 더 그 제가 봤다는 그 병자호란 책에도 서문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G2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힘이 굉장히 센 상태에 참 우리나라 왜 자꾸만 중간에 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껴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서문을 쓰고 들어가요. 그분은 그렇게 쓰고 들어가서 전 사실은 읽을 때 약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뒀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그 나라라는 이게 참 어려운데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꼬여요 항상. 이게 백성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가 있지 않고 왕도 아니고 사대부가 모든 걸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나라다 보니 이게 계속 물음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그 처음부터 사대주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대를 필요에 따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으니까 우리가 힘이 세면 모르겠는데 그도 아니고 그런 거 다 공감은 하는데 저 상황에서 모르겠다. 근데 저야말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현대적 관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리에 따져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인권의 가치는 중요하다 배우듯이 그냥 그런 하나의 도덕적 관념인 거예요. 사대주의. 그렇죠. 사대가.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대주의는 문화 절대주의 약간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 욕하는 글도 많아요. 막 명나라 깔 거 다 까면서 칭찬하는 글도 많고 그 깔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얘네가 사대하는 건 명나라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개념인 거예요. 그 사대라는 개념, 사대. 중화라는 개념. 그래서 과연 그게 쉬웠을까? 실리에 따라서 그거를 약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쉽지 않았을 네, 어려웠을 거라고. 거라는 걸 알죠. 전혀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무슨 그런 개념들, 주의들 그런 거에 너무 함몰되는 거에 대한 참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 그 기피디님께서 말씀하신 사대라는 것 자체가 실리 아니었느냐 말에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중국은 정말 큰 제국이었고 아시아에서 아마 우리 말고도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주위에 있는 동남아 나라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이 사람이랑 겨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4대 실리 정신이 있어서 그런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그런 전쟁으로 계속 민초들이 힘들었을 때 비교적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그런저런 이유로 두 번의 몇 번의 전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했지만 인난이라든지 그 호란 때.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4대가 그래도 이 힘없고 그런 백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저도 이 의견에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종의 규칙이자 틀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재밌는 의견이 나오셔서 또 잠깐 샛길로 세자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이유. 오히려 더 뿌리 깊은 중화의식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병자호란 그러니까 중국도 막 때문에. 전국 시대, 춘추 시대 굉장히 긴 전쟁 속에서 체제를 바꿔나갔고 일본도 전국 시대 속에서 100년 동안 전쟁하면서 체제가 바뀌었고 서양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나아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선은 반면에 전쟁이 너무 짧았다. 임진왜란도 7년인데 그 안에서 전투가 있었던 건 꼴랑 1, 2년 정도고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걸 다 겪어도 그게 몇 년이 안 됐다. 다른 나라들이 100년 정도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내란이었고 그렇죠. 춘추전국 시대도 내란이었는데 병자호란은 외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도 내란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 내란인 거지 그 당시엔 다 다른 나라들이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 진나라 이후에 중국은 통일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그건 중화의식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나 하나다라는 통일이 돼야 되는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 조선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외침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외침이든 아니든 전쟁의 기간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서양의 경우에는 내란이 아니잖아요. 비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중국, 일본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서양까지 가져왔을 때 서양은 100년, 200년 동안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 사이에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한국은 그렇게 긴 전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서 국가를 정비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썰도 있어요. 입장도 있어요. 저는 지금의 중국조차도 한 나라가 아니라 현재는 지금 옛날에 그 소련처럼 힘으로 눌러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계속 분리됐다가 통일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뭐 굉장히 큰 나라라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그래서 통일된 왕국을 얼마나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한 나라라고 생각 안 한다 나는. 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한 나라로 돼 있지만 뭐 다른 사실은 되게 일적인 나라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도 지금 뭐 한 나라가 지금 억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죠. 연방국처럼. 연방제나 거의 다름없는 거죠 사실은. 제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난 중국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중국이 여러 개로 쪼개졌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름 다 그런 얘기 다르게 들은 것 해서. 같아. 그러면 저희 조선이 연속적으로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럼 전쟁 이후에는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나요? 병자호란은 딱 50일 만에 끝났으면 피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그냥 달라진 거야 있죠. 일단은 굴욕적이었죠. 9번 조아리고 뭐. 그렇죠. 근데 그 사실 그 9번 309 고두레도 많이 약식으로 해준 거예요. 후금에서 많이 그 후금이랑 이제 우리랑 항복을 할 건 확실해요. 전쟁 그만할 건 확실한데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교섭을 하느라고 45일이나 간 거예요. 길어진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에 보면 어떻게 종전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뭐 군량을 나눌 것이냐 이런 게 싸움거리가 아니라 예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번 항복의 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둘이 싸워요. 후금은 너 이렇게 해, 조선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09고들에도 원래대로 하면요, 정석대로 하면 인조가 관을 끌고 와야 돼요. 진짜 그 관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관을 끌고 와서 뭐 거기에다 머리를 박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가만히 와서 그냥 앞에서 절 3번 하면서 머리만 이렇게 꽁꽁꽁꽁꽁꽁 해. 그래서 꽁꽁꽁꽁꽁꽁꽁꽁 하고 나서 둘이 술 마시잖아요. 분위기 좋게. 그러잖아요. 사실 막 진짜로 막 피가 막 질질 나고 으으 이랬으면 나중에 술 마시고 있겠어요. 막 피 질질 흘리는데 술 마셨네요. 말이 안 되는 느낌이긴 하죠. 이게 원래 여진족들이 하던 그 항복 의례라고 네네.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라고. 제가 봤을 때 굴욕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여진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래 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세지면서 생긴 거라서 그 아까 기분 나빴던 그렇죠. 그 감정, 오랑캐가 공리적 감정. 양아치인데 이렇게 된 거지. 어디 그치. 오랑캐 네. 따위가 그렇지. 소중 하나 다름없는 우리한테 심지어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굴욕적이란 말이 그 왕족한테만 굴욕적인 거 아닌가요? 백성들도 굴욕적이죠. 왜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남학생 식돈 쪽발이 새끼들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인조가 거기서 만약에 뭐 더 저항을 했거나 싸웠으면은 결국 전쟁이 길어지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 그래 어릴 때 그 생각 어릴 때 뭐 3년도 굴욕이다 그랬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게 왜 굴욕이야? 왕이 저는 어렸으니까 왕이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 조아리면서 항복했는데 오 감사해야지 왜 이게 굴욕이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왕과 동일 시대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썰 오늘 때 듣고 나니까 충격. 그거에 듣고 대해서 나니까. 좀 약간 전 좀 다른 시선이 제 의견이라고도 그 민족주의의 허상이었나 책이 거기 보면은 민족이라는 거의 개념이 사실은 되게 19세기 이후에 생긴 개념이다. 맞아요. 그럼 그 전에 있던 민초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나중에 해석하면서 지금 볼 때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누가 왕이 돼도 큰 상관은 없잖아요. 없어요. 전쟁 안 나고 밥 잘 먹여주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세금 적게 그러니까 가져오고. 막 되게 혼란스러웠다가 어떻게 인사를 하고 뭐 무슨 굴욕을 당하면서 이게 다 평정되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 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근데 왜 사실 굴욕인가? 그렇진 않죠. 왜냐면 그래도 내가 이제 조선의 백성이라는 인식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길 웬 말 같지도 않는 진짜 야만한 애들이 우리 왕한테 그랬다면 갑자기 약간 끌어오르는 게 거꾸로 있잖아요. 아닐까요? 도리어 지금 얘기하시는 마라님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각으로 봐서 그런 느낌이 더 아니죠. 강한 거 그걸 아닐까요? 교육받았잖아요. 세종 이후부터 열심히 상강행시했더니 뭐니 하면서 그 유교의 도리를 교육받았잖아요. 모든 향촌 사회에 다 보급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민족 의식은 서양보다 더 빨랐던 거네요. 아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족 의식은 네. 이건 수입된 개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왜냐면 이거 잠깐 이거 너무 전공 지식인데 서양사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건 19세기 이후가 맞습니다. 근데 네. 민족이 아니라 사실 국민국가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민족과 국민국가에 대한 번역을 할 때 국민국가 민족을 서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은 사실 국민국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패스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냥 그 조선민들이 억울한 건 내가 아이씨 우리 국가에서 내가 이런 도움을 얻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풍문으로 듣기에 야만한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쓰레기래. 근데 그 쓰레기한테 듣고 보니까 우리 왕이 절을 했대.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정도일 거예요. 아마 막. 그럼 약간 전쟁 이후에 민심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왜 약간 민심이 안 좋았는데 왕이 쓰겠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의 그거랑 함께 동정표. 네, 그렇게 일단 민심은 그런 거죠. 확실히 안 좋았던 게 인질로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수의 사람이 끌려가죠. 인질을 많이 끌려가서 인질이 엄청나게 많이 인질인가요? 노예인가요? 인질로 끌려갑니다. 인질로요? 네, 볼모로 끌려가고 볼모도 있고 제일 슬프다. 노예도 있습니다. 근데 있긴 그것도 했는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아닌가요? 50만. 50만이 끌려갔어요. 네, 굉장히 많이 끌려가요. 끌려갔네.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시전 나오는 거예요. 박시전 나오면서 옆집 순이가 끌려가고 나 순이 가는데 너무 50만이 슬프다 이렇게 끌려갔나.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끌려가서 없어요. 어디다 쓰나요? 끌려가서 뭐 그냥 노예로. 노예죠. 그래서 노예죠. 그 얘기 제일 많이 끌려간 게 여성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거의 환학녀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맞아. 나오게 되는 고막 거잖아요. 나왔던.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야만한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절을 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끌려가고 뭐 왕자도 끌려가고 누구도 끌려가고. 그건 열받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던데 동양 역사와 서양 역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서양 같은 경우는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그 얘기 뒤에 제가 했어요. 그러셨나요? 네. 동양 같은 경우는 그 나라라는 게 딱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오래 왔기 때문에 국가라는 뭐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국가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었다라는 느낌. 생각해 보면 저희가 통일신라 이후에 쭉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왕권을 찬탈한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옥새 넘기는 형태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마라님이 맞아.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민족의 개념이 생겨났다는 게 뭐냐면요. 서양은 단 한 번도 중앙 집권 국가인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렇죠. 로마 망한 이후에. 로마도 사실상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차용을 했던 게 동양의 절대 왕정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얘기하면서 황제권이 어떻고 황제는 신이고 하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뭔 소리야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닌 거예요. 서양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중앙 집권 국가인 적이 없는데 동양은 반대예요.
국가의 기틀이 다져지면 뭐부터 하면 왕권 강화부터 해요.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황제를 칭하고 왕을 채하고 제후국 이런 거를 하면서 뭔가를 해요. 세팅을. 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역사가 뭐로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근현대 그쪽쯤으로 가면 도시와 국가의 싸움이에요. 시민이냐 국민이냐로 싸워요. 왜냐면 얘는 국가가 없었으니까 갑자기 국가가 나한테 왈가왈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나라를 뒤엎고 상인들의 힘이 훨씬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양 쪽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양은 왜 그래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옛날에는 중앙 집권을 더 역사에 발전한 상태로 인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황제를 칭하려고 노력했고 중세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든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시민과 국민이 싸우다가 결국에 19세기 이후에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의 힘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국민들 그러니까 국가가 떠오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라서 19세기 민족이라는 개념이 발명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동양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역사가 서양 사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현대적 개념들이 거의 다 서양사에서 오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관하고 그 이후에 또 대학교 때 배운 거하고 정말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보는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는 지금 되게 많이 변한 것 같고 좀 전에 중앙집권적 국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중앙집권적 국가하고 이렇게 좀 분권형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분리되어 있는 국가가 좀 민주적인 국가고 뭐 이렇게 배웠지만 또 어느 정도 시대가 흐르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럴 때는 지금 독재자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라는 안정되는데 독재자가 계속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역사에서는 큰 제국, 힘이 있는 나라 이렇게 돼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은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막 절대적인 권력 밑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큰 제국이 되게 부럽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굳이 제가 선택을 하자면 그 옛날에 서양에 살래, 동양에 살래 선택하면 전 당연히 동양을 선택할 겁니다. 옛날이 어느 정도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근대를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동양에 살 겁니다. 1500년대, 1600년대? 뭐 그때도 상관없고 그 전도 상관없어요. 일단 중세 면에서? 이후라는 걸 가정하면 저는 무조건 동양에 살 건데 왜냐면 당장 조선만 봐도 노예제가 아니에요. 노비는 있었잖아요. 노비는 있었지만 전체 그 뭐 국민이란 개념을 일단 쓸게요. 전체 국민의 80%가 농민이에요. 상민이에요. 근데 서양은 반대잖아요.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노예 상태에 놓여요. 중세 때 노예가 있었나요? 농노잖아요. 아 그렇죠. 농노지. 농사 짓는 노예는 노예잖아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본다. 그게 농사 짓는 노예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속 자영농이 상태. 아니니까? 네, 예속 상태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동양 선택할 거예요. 어쨌든 약간 확률 싸움이잖아요. 잘하면 임진왜란때 살아남아서 호적도 위조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좀 한국을 많이 한다면 그럼요. 관아에 불 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럼요. 싹 이렇게 내 노비 문서 한번 싹 태워보고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어차피 뭐 사진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서양보단 박 동양은. 과장님 네. 말씀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팬들이 많네요. 목소리 너무 좋아하시네요. 비주얼 좀 보여달라는데요.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주시면. 아니 이거 좀 여담을 하는 말인데 사실 그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해방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병탄되고 나서 호적을 이제 색을 막 걷고 하려고 일제가 이제 막 호적 새로 만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은 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이 없으니까 빨리 뭐든지 하나 만들어. 이제 돌새입니다, 마당새입니다 하고 하니까 앞에다 뭐 하나 붙여. 그러면 대부분 다 자기 이제 그 마을 주인. 유지 아니면 주인 성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흔한 성을. 그래서 기미박이 그렇게 많아졌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담으로 맨날 하는 뭐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런 성들은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런 거 선택할 때 그런 성을 일부러 선택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희귀성들이 더 오히려 그걸 지켜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흔한 성은 그때 이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야 니네 집안 양반이다 손들어봐 이랬는데 저 그때 36명이었는데 36명이 다 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개뻥 까지마 이러면서 야 양반 2%도 안 돼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들 중에 한두 명 빼곤 다 양반 아니야. 이랬는데 애들이 더 표정이 시무룩해지니까 야 외쳐 자랑스러운 상놈의 자식이다. 나라 말아먹은 건 다 윗놈들이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집은 네, 양반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성인이 되니까 사실 우리 집은 족보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사서 봤다. 최근에 샀다. 인쇄물을 사셨단 말씀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뭐 일제강점기에 뭐 큰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사실 농민이었다. 근데 이제 부자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족보를 어디로 샀는데 너는 사실 이건이랑 같은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찾아가면 나 돈 줘 이랬더니 안 줄걸? 우린 산 거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홍동백선이 무슨 어동육선이 이런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뻥입니다. 걸 그런 뻥을 만들게 된 계기가 다 좀 꿀리는 게 많아서 산족부라서 그거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많다는 홍동백서 이런 걸 만든 게 일제예요. 네. 왜? 원래 우리나라의 그냥 제사 문화는 일단 절대 제사상은 여자가 만지지 않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신성한 음식인데 여자가 손대면 안 되죠. 그리고 뭐만 올리냐면 그러니까 제철 과일 정도만 올려요. 특산물 정도 올리고 끝나요. 그냥 절하고. 그러니까 요리한 음식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뭐 그냥 제철 과일 좀 올리고 절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시크릿이네. 그게 일제에 들어서면서 이제 다들 성이 생기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럼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일제가 뭐 그럼 뭐 이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배포한 내용이 이제 홍동백선이 뭐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결국은 유교에 대한 그게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족보를 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거 절대 저희 외숙모가 보면 안 되는데 혹시 나오 안 있으신가요? 들어오셨어요? 없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저희 크로스 안 되게 잘했어요. 저희 집에 가가지고 이거 다 제사 이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문화고 이 말도 안 되고 과일이나 좀 올리는 거고 애초에 여기가 양반 집안인지부터 의심해봐야 된다 했다가 다 묵살당하고 너가 제사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혼나고 그러다가 아니 이게 그 여자들은 특히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 말고 뭐 큰어머니나 뭐 이렇게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이거 자체가 그 어떤 헤게모니가 되잖아요. 자기가 그 얼마큼 그걸 잘 알고 있고 내가 그거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욱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약간 무슨 그 내명부 안에서는 또 그걸로 해서 군기를 잡는 뭐 그런 도구 되지 않았나. 약간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동생은 막 우스갯소리로 야 분신사바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해서 예스 하면 차리고 노 하면 차리지 말자 뭐 이런 농담까지 하는데 그런 농담까지 하는데 아직도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우리 집안은 뼈대 깊은 가문이야 뭐 이래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는 있죠. 근데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신이도 그냥 아이패드에다 적어가지고 올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뭐 확 타나요? 그건 안 해요. 하는 게 있던데 하는 거. 태워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치면. 저희 노르웨이에서 태우자 그러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양의 신비한 종교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신사바 느낌 있네요. 그치 계속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얘기가 여기가 온 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전쟁이 길어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확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면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사실 역사과에서는 만약에라는 질문은 약간 하지 의미가 말라며요. 없는 거라서. 근데 역사를 오락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늘 재밌는 주제거든요. 제일 재밌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주제. 만약에 뭐 했다면. 근데 그건 있어요.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게 조선이에요. 왜냐면 일본도 중국도 막 여러 차례 전쟁이나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조금 현실적인 정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던 점이 있는데 조선은 끝까지 그 명분론이라든지 성리학을 놓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성리학의 나라였던 중국조차도 맞아요. 주자학을 나중에는 놓고 뭐 양명학 쪽으로 맞아요.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가고 그랬는데 유독 조선에서만 그랬던 이유가 좀 뭘까 이런 걸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와닿았던 게 임진왜란 썰.
그게 이제 사대부들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생겼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계속 이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스위치를 계속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별로 좋진 않아요. 많이 안 좋죠. 그냥 여담인데 제가 맨날 요즘에 이제 역사 교육이나 사학계에서는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는 다 타파해야 된다. 뭐 민족사관도 이제 타파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민족주의인데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일본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민족주의를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본 문제만 나오면. 그래서 공감이 아까 됐던 게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해는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일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전쟁 끝난 지 임진왜란 끝난 지 몇 년 지난 거죠? 한 5, 60년 됐나? 그 정도도 안 되지 그 않았나요? 정도도 안 제가 숫자 계산이 약한데. 그러니까 광해군 지나고 나서 바로니까 네. 사실 얼마 안 네,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사이에 전쟁을 또 치르는 그러니까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렸을 때 임진왜란을 겪은 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젊은 놈들은 군대 안 가겠다고 도망치고. 맞아요. 그리고 나라에선 반정을 해가지고 뒤집었다는데 이건 또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을 왕이 거고. 바뀌었다는데 그 전왕이 잘못했대. 뭘 잘못했대? 오랑캐한테 막 그렇게 했대.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번 왕도 오랑캐한테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참 그렇죠. 개판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다고 전 헬조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럼요. 그건 좀 다른 의미고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그 말씀하셨듯이 전쟁 전에 다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내려올 텐데 언제 내려오지? 거의 기다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내려올 건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 게 더 크죠. 그때 제가 본 그 데이터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내려온다는 걸 알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인조의 물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의 조용했다고. 상소가 올라오긴 했는데 다 이제 말 같지도 않은 거 민심을 다스리면서 군량을 그런 확보해야 거죠, 그런 됩니다.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진짜 답이 없는 답이 없는 상황인 상황이에요. 거예요. 조선 초기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그 군대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그 조선은 내내 지내지 않았나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을 거 이게 같은 진짜 느낌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왜냐면 태조가 사실은 유목민 쪽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신궁이라고 할 정도로 그쪽 팔자 쓰고. 이씨 집안들이 굉장히 무예에도 뛰어났는데 정작 군대에 대한 체제는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예치를 택함으로써 약간 무게를 좀 죽인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문종이 너무 일찍 죽어서 그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야만족인 여진하고 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 그렇긴 있을 것 하죠. 같아요. 게다가 등 뒤에 또 커다란 나라가 있고 네. 그 나라에 대한 믿음도 좀 강했던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고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고려는 그렇죠. 뭐 황제를 칭했던 나라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붙으면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아니기는 네, 하지만 뭐 네. 약간 느낌이 달랐던 거는 같더라고요. 조선은 확실히 왜냐하면 고려도 똑같이 사대를 했는데 고려의 사대는 예교까지 오는 사대는 아니었거든요. 그 국가 이념이나 그러진 않았는데 고려를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이제 그게 예치 예교 쪽으로 가게 된 근데 거라고 제가 할 그게 수 제일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꿀 때 뭘 꼭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조도 광해를 부정한다는 부분을 만약 내려놨다면 조금 더 말랑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또 반대로 광해를 부정하지 않았으면 과연 인조 반정이 맞아요. 성공할 수 있었을까가 문제죠. 맞아요. 성공하지 못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자꾸 생각되는 게 인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하다가 약간 막히면 다 팔자소관인가 보지 이러고 아, 그냥 말아버리는데 교수님한테 맨날 혼나고 무슨 팔자소관이야 이러면 원래 교수님들은 뭘 하세요? 교수님들은 이제 서로 싸우죠. 아, 네. 이러니 저러니
그 이것도 지금 허태구 교수님이 지금 최근에 책인데 네, 이 책 제목 이름이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라는 책인데 이거 상당히 전공 지식 이런 게 많은 책이라 이전의 연구 경향들을 조금 뒤엎는 그런 책이에요. 뭐 만나면 또 싸우시겠죠. 요번에 저희 논문 심사할 때도 또 재밌었던 게 옆에 있던 교수님이 이 옆 교수님의 주장인 줄 모르고 이게 말이 돼? 이랬다가 이쪽에서 또 그럼 이게 왜 말이 되지 왜 안 돼? 이러면 또 싸우고 이런 거 우리 많아요. 일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늘 그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많은 그 주류 학자들이 계속 이런 걸 못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계속 그런 막 다른 여러 하죠. 관점을 싸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식민사관 관련한 교수님들은 다 은퇴하셨죠. 그분 제자들은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누구 교수였지? 원래 되게 유명한 식민사관 관련 교수님이시고 한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남기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이제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 식민사관 시대라기보단 민족사관 세대가 더 많죠.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근데 또 민족사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오면서 아니다 역사도 이제 좀 제대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반성이라 하고 하시면 너무 한쪽에 치우친 사관을 갖는다. 뭐 민족사관이든 식민사관이든 네. 그 모든 게 다 객관성을 좀 상실한 사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열어놓는 편이죠. 그럼 정답이 없다는 건가요? 정답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가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오래간만에 말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와, 질문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사료에 나와 있는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겠죠. 그리고 교과서는 사실 좀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어떤 교과서든 다 왜곡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역사 공부하고 싶다 심심하다 하시면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거랑 최근의 연구 동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교과서와 영화 중에 어느 게 더 왜곡이 많이 돼 있을까요? 영화가 훨씬 많이 근데 그 영화에서 인조라는 인물을 봤었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박해인. 묘사된.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설마. 제가 인조랑 친하지 않아서 성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유부단하면서 여기 저기 흔들리면서 자기 생각이 없고 그렇게 묘사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좀 인문학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런 의견이 나오면 괜히 반박하고 싶어지는 게 인문학도들의 이거 좋네요. 영화는- 이거 좋네요. 네, 그렇죠. 오늘 방송 그래서 인문학도들 모이면 토론할 때 분명히 A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A라고 주장하면 근데 B는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좀 하면 인조가 뭐 우유부단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대 상황이 진짜 답이 없었다. 그 상황에서 인조가 뭘 어쩔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광해가 옛날에는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굉장히 뭐 지금처럼 그렇게 좀 좋은 인물로 그렇죠, 되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굉장히 네, 네. 무능하고 뭐 잘못해갖고 그냥 쫓겨난 임금 뭐 그랬는데 어느 사실은 순간에.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가 뭐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 관점이 계속 교과서나 이런 데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해가 맞아요. 그렇게 무능하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뭔가 진리를 따진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서 좀 좋은 사람을 찾자면 시대 차이로 그렇죠. 광해군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세대당했군요 우리가. 그 교과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가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게 녹아 들어 있어요. 지금 이데올로기는 뭘로 가나요? 지금 이제 좀 더 실리, 모던, 근대, 그럼 제가 합리성 너무 그러는 이런 거군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참 좋게 너무 좋게 묘사되는 인물들도 있고 너무 좋게 묘사되는 학문적 경향들도 있고 뭐 대표적인 예로 실학 이런 거 되게 갑자기 실학은 뭐 우리의 근대 사상과 다름없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실학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긴 하냐. 그게 그냥 성리학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경향인데 그거를 이제 개항기 이후에 우리가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고종때에 들어서 실학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해서 묻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아 우리 옛날에 뭐 이런 주류 학자들은 이렇게 성리학만 구구절절 따지고 소수의 실학자들은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뭐 이렇게 한다라고 여태까지 배워요 그렇게.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도 또 가져볼 만하고 교과서 보시면은 재밌는 게 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국정국사 교과서가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아니요 지금 이제 새롭게 해서 검정입니다. 지금 그 검열하는 곳은 어디? 그러니까 한 소비자가 국사편찬위원회죠.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교과서를 볼 수 없는지. 그건 볼 수 없죠 사실상.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육 과정상에 국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교과서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이런 토론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토론을 하시다기보단 그냥 논문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못 읽죠. 한문이 너무 많아. 제가 아니에요, 한문만 아니에요. 읽은 거예요. 요즘 나오는 논문들은 한문 그렇게 안 많아요. 아, 그래요? 이 책도 다 한글이에요. 근데 요즘 뭐- 나오는 것들은. 지금 그럼 현역 계속 공부. 저는 근데 지금 사학과가 아니라 역사 교육과라서 네, 역사 교육과는 또 사학과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또 달라요? 역사 교육과는 일단 모든 연구 동향을 다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편리하게 가르칠 거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냐를 고민하는 그래도 일단 학문이에요. 두루두루 모든 사관을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이 그러라고 해요. 과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두루두루 다 보고 나는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건데 사실 저는 사학과를 더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학과적인 마인드로 이걸 왜 이따위로 가르쳐?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닌데 교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져가요. 그럼 교수님 너 그렇게 안 가르치면 어떤 말로 가르칠 건데? 하고 물어봐요. 그럼 다시 또 고민해요. 그러게 이거를 이렇게 안 가르치면 또 처음부터 야 민족의 개념과 국가 개념이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좀 고민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사학과 교수님들은 또 마음에 안 들어하죠. 아니 왜 교과서의 내용을 학문적인 걸 이렇게밖에 안 싣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논문 심사할 때 둘이 싸우죠. 역사교육과 교수님이랑 역사과 교수님이랑 뭐라는 거야? 이러고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싸우시고 이거 저 신상정보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저 얼굴 전혀 안 나와요. 어디 녹화해서 올리실 거면 저 얼굴 모자이크 해주세요. 녹화는 안 돼요. 좀 궁금한 게 제가 배울 때는 그 지금 생각으로 제가 배울 생각하면은 책의 내용과 그 선생님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게 정해졌어요 우리한테. 얘는 좋은 놈이고 얘는 잘못한 놈이다. 근데 그거는 판단을 그 선생님 할 게 아니잖아요. 잘못 우리가 가르치신 해야 거예요. 되네요. 요즘에는 안 그러죠 그럼?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선생님마다 요즘 다른 현직 건가요?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그럼 교과서 내용은 어떤가요? 저는 그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도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얘는 선한 사람이고 얘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읽어보면 결국에는 얘는 맞아요. 좀 선하고 악하네라고 판단은 그렇게 할 수 배웠거든요. 있어요. 배울 때마다. 근데 또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 책이나 이론서에도 역사 교육을 할 때 가치 판단을 섞지 마라. 역사는 가치 판단이 없는 학문이고 보여주는 맞아. 그래야 될것 거다라고 같아. 끝나는 거죠. 그 고조선 시대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그 BC BC 2333년 대한 말이 그 안 되죠. 논란은 없나요 지금? 왜냐면은 외국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면 바보 취급당하거든요. 네 맞아요. 바보 취급 당하시죠. 그거 사학계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독재 정권 이후부터 민족사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커져요. 애국심 고치나 해서 교과서에도 막 실현과 극복 이런 교과서가 생기고 맞아요. 무신들 되게 막 네네 많이 뭐 있고.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는 재야사학자라 그랬죠. 요즘에는 재야사학자라고 하면 또 진짜 사학자인 줄 아니까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하자라고 해서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주장 중에 하나가 BC 2333년이에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고 근데 어떻게 교과서로 그게? 근데 그 사학자들의 입김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었던 게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애국심 고치가 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해 보이고 하니까 그게 실제로 교과서에 반영이 진정한 돼요. 국뽕이군요. 네, 진정한 국뽕으로 반영이 돼서 아직까지도 BC 2333년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거는 빨리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진짜. 그래서 답답해 죽죠. 답답해 죽죠, 사실은.
역사 교육 최근에 역사 교육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역사학자 분들이나 다 이게 말이 되냐 2333년 이거 연대 측정 당장 뭐 유물 하나 가져와서 해도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BC 2333년에 단군이 나라를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르치시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으신 거잖아요. 전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요? 이게 제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되게 제일 좋을 것 좋은 같은데 거잖아요.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만 보다 보면 나는 그래도 이쪽으로 끌려라는 게 있지 않으세요? 확실히 학부 초반에는 네. 민족사관에 끌리죠. 막 국뽕 차오르고 막 역사는 준엄한 거야 이러는 교수님의 말에 내가 사학도가 되게 잘했어. 역사는 준엄해 이런 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역사가 뭐가 준엄해. 사학사도 맨날 이렇게 바뀌고 개뻥 까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중요하긴 하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럼 역사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게 바라볼 건데 하면 최대한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국뽕 하니까 갑자기 딱 떠오른 질문인데 저한테 그 학생 때 최고의 국뽕 대상은 그 장영실이었어요. 뭐 조선 최고의 천재 장영실이 최고의 국뽕 대상이었어요. 와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이.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성인에서 찾아봤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장영실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거는 뭐 세종이 뭐 대도 않는 거 만들려고 그래요. 가마 이런 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부러져요. 그것 때문에 뭐 기양인가 뭐 하여튼 기형을 시키는 뭐 사양 같은 걸 시켰대요. 몰랐어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갑자기 국뽕 들으니까 나한테 최고의 국뽕은 장영실인데 다들 뭐 세종이고 이순신 난 장영실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뭐 혹시 역사적 사례나 이런 게 없나? 오,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해서 저도 모르겠네요. 찾아봐서 저도 알려드릴게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픽션으로 다루죠. 그 예종을 그 모델로 삼았던 임금님의 사건 수첩 예종의 네네네. 베이스인데 거기 장영실의 딸이 나와요. 뭐 그거는 완전 우리 픽션 그 아닌가? 제일 우리 어렸을 때 본 그거죠. 그 김유신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아, 버드나무까지를 무슨 해갖고 묶어서 그래서 이겼다라는 그런 굉장히 신화 같은 얘기. 그렇죠. 근데 국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국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것도 나름 역사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혹은 뭐 정체성을 형성하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국뽕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 사학과에서는 지나치게 중립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학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학과가 역사 교육보다 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돼요. 사학과가 네. 맞잖아요. 역사를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네네. 이게 프로인데. 그런데 오히려 저는 역사 교육과에 와서 더 중립을 지키게 된 게 왜냐면 내가 뭔데 애들한테 잣대를 심어주고 내가 뭔데 아이들한테 애들한테 이거를 물들이려 하지? 내가 가르치는 게 과연 학문인가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게 국가 이데올로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사학과에 있을 때는 그냥 아유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이게 내일이 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우리 교수님들이 볼 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확신하에 얘기를 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는 별로 개념 없었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진짜 그 과목으로 오시는 그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그 물들어요. 사춘기 때 이제 뭐 달라져요. 생각이 정리되는 그 참에 굉장히 많이 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약간 사학과가 탈수가 되고 다시 역사 교육과의 인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대학원 와서 진짜 역사 교육과 교수님 보고 와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똑똑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냥 너무 똑똑한 거예요. 모든 학계의 경향 다 알고 있고 그냥 뭘 던지면 툭 나오고 심지어 이걸 적용까지 잘해요. 역사 교육은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서 그럼 제가 이거를 수업안을 짜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말이 안 돼요. 그럼 야 왜 못해? 던지면 나와요.
미친 건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심지어 이게 교육이 아니라 웬만한 역사학계 교수님들도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세계사, 동양사, 뭐 심지어 뭐 이슬람사, 뭐 아프리카사 싹 다 모든 동양을 다 알아. 다 알면서 미국에서 박사를 했어. 외국어도 잘해. 그 상태에서 나를 까니까 와 나는 진짜 개똥이구나. 나는 진짜 말린 개똥보다 못한 진짜 똥이구나. 막 이렇게 되고 와 진짜 교수님 말이 다 맞아요. 그렇네. 막 이런데 그분이 맨날 약간 이렇게 좀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분이 진짜 생각도 프로신 것 해요. 같다. 중립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어떨까요? 저는 그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교육 느낌으로는 뭔가 항상 우리나라를 피해자 느낌으로 교육받았거든요. 항상 피해자 느낌으로. 우린 가만히 있는데 약간 항상 계속 착한 와가지고 선한. 받았는데 저 궁금하네. 중립적으로 교육받았으면은 어떻게 내가 그걸 바라볼지. 일단 어려웠을걸요. 아, 중립적으로 보려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학문에. 그리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재미도 없고 학문의 난이도도 너무 어려워지고 이사를 저사를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교육 현장에선 말이 안 되긴 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감정이입이란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지금 내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하려 그러면 재밌어지긴 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감정이입이 아니라 역사적 감정이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학문 그게 단어예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과거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진짜 어렵긴 하죠. 저도 못해요. 교수님 물어보면 과연 만적이 어땠을까요? 약간 이렇게 되고 어려워요.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병자호란으로 시작해서 역사 사관 이야기로. 근데 사실은 역사라는 게 사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역사적 감정이입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내가 중립을 지킨다?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사실은 해봐요.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도 역사는 약간 재미로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안에서 내가 취할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 중요하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돌아간 순서대로 돌겠습니다. 저부터 돌았나요? 네. 제가 제가- 김PD입니다 했거든요. 제가 오늘 알러지 때문에 계속 옆에서 콧물을 흘렸는데 말을 많이 못했어요. 네, 몰랐던 게 되게 많네요. 제가 아예 학교 다닐 때 고려사 조선사를 아예 안 배웠어가지고 네, 다 처음 듣는 내용이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좋은가요? 아니요, 좀 이따 하시고요. 저는 원래 역사를 그냥 그 if로만 즐기던 오락으로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저랑 같이 되게- 노시죠. 되게 다양한 시선, 또 다양한 그런 알게 돼서 또 책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역사는 그래서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하는지 어. 모르고 오셨는데 네, 너무 예. 아니면 뭐 진짜 아는 게 없어갖고 그냥 뭐 계속 목소리는 질문. 일단 괜찮아요. 다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 아유, 아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어쨌든 뭐래도 멍하니 있다만 갈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궁금한 점만 많이 좀 여쭤봤는데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웅달님처럼 학교에서 시험은 달달달 외워서 동그라미 늘 많이 맞았지만 단 한 번도 교과서 밖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랑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오늘 와서 난 바깥에 문 지켜야지 이랬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마라님 마무리 멘트. 마나님 같아요. 마나님, 마나님으로 할까요? 제가 저희 과에서 제일 역사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좀 더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마라님 계속 모셔서 일단 제가 이 남한산성과 병자호란 관련을 가져온 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사대를 가르칠 때 그래요. 우리가 좀 현대적인 개념에서 사대 그거 좀 나쁜 건데 왜 했냐. 그 무능한 윗사람들과 무능한 조정 그 안에서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 약간 이런 내러티브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대라는 개념이 좀 그냥 그 시대에는 도덕률일 수도 있었던 거고 오히려 그 시대의 올바른 가치였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생각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을 가르치게 되시거나 뭐 조카, 사촌동생들과 토론할 일이 생기시면 써먹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써먹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네. 채팅방에서도 인사가 올라와서요. 지구별 자유인님, 울산이죠? 새로운 시각으로 조선을 이야기되어서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랬고요. 그리고 남양주 조이연이님, 역사적인 감정이 오늘 배워갑니다. 하트. 그리고 바오밥 드림님, 고맙네요. 이런 시간. 그리고 지구별 자유님, 진짜 오늘 이 시간 놓쳤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감사 인사가 올라왔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이렇게 올가미를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또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종조 시대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던져놓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